오늘 제9회 육군역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매력 육군 만들기, 우수인력 확충과 전투원 능력 향상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윤대엽입니다. 네, 식사를 마치자마자 허겁지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내려왔더니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게 되어서요. 네,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육군역 포럼을 준비하고 또 초청해 주신 육군본부 그리고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군역 포럼 발표를 위해서 논문을 준비하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학자로서 반성의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전대 군사학과 박사과정에서 군사혁신론 그리고 국방획득 전략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이라든가 방위산업 그리고 무기체계와 관련되어서는 국방획득 차원에서 연구하고 강의를 해왔지만 국방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였고 또 학자로서의 무지의 영역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과거에는 우수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 병역 자원으로 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희소한 병역 자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시기로 변화되었는데요. 이런 병역 자원 감소 시대 이 국방 인력 획득과 관련된 혁신의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저는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이 축소 사회의 위기는 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이 군사적 효과성을 운용해야 하는 군이 더군다나 희소한 안보제를 동원해야 하는 상호 경직성 하에서 이 군사적 효과성, 방위 충분성을 유지하는 군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정책의 상호 경직성입니다. 발표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건군 이후 무려 60여 년 동안 한국의 이 병력은 65만 명 전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국방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50만 명 수준의 감군 병력 규모의 이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이 추진되어져 왔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국방정책의 상호 경직성에 의해서 지체되거나 이런 쟁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2006년 국방개혁법 이후에 진행되어진 국방인력 체계의 개혁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이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저는 유연 전략성을 개념으로 네 가지 정도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연 전략성, 제가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처음 만들어 본 개념인데요. 군은 안보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 전략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안보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이 군이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병합된 개념이 유연 전략성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수반되는 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의 축소 지향의 구조적인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의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멸 차원의 논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선 패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지방 대학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지방 소멸, 농촌 소멸, 숙련공의 소멸, 또 지방의 필수 의료 체계 소멸과 같은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축소 사회의 위기는 이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구축해왔던 수없이 많은 사회 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상상 이상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적 과제, 경제적 과제, 사회적 과제, 지역적 과제, 정치적 과제 수없이 많은 과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코리안 트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경제학자였던 멜서스는 오히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멜서스 트랩을 말한 바 있었는데요.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 아마도 코리안 트랩, 멜서스 트랩의 정반대 측면에서 축소지향의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코리아 트랩의 위기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축소지향의 이 위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위기 가운데 이 상호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군은 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건군 이후 65만 명의 병력을 유지해 왔던 우리 군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62만 명의 병력을 유지했는데요. 2017년부터 5년 동안 50만 명으로 약 12만 5천 명의 병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끈이 아니라는 점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50만 명 감군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그것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요. 앞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이다에서 아주 낙관적으로 인구 감소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더라도 20년 뒤에는 30만 명대의 병력 규모가 그것도 현재의 병역 제도가 유지되는 선에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국방개혁법에는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8월 이 국방개혁법 개정안에는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적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한다 해서 이 숫자 목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요. 자, 병역 자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우리 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자, 안보 위협에 대응해서 희소한 안보재를 획득, 운용해서 이 군사적인 효과성을 가진 전력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군대는 근본적으로 이 존재 자체에서 상호 경직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상호 경직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위협과 전략 목표의 경직성입니다. 어쨌거나 군이 부여받은 임무는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의 이 도발을 억제해야 되고요. 도발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방어하고 공세적으로 국가안보를 지켜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필수 불가결한 임무이고요. 어떤 경우라도 병역 자원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임무는 타협할 수 없는 존재론적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 목표와 군사 체계의 상호 경직성입니다. 자, 앞선 패널에서도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자, 우리 군이 이 군사 전략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 있지만 이 변화의 속도는 그다지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뭐 좋은 말로 하면 우리 군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 경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존재론적으로 경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제도, 인식, 문화, 또 기술을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경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 목표와 이 군사 체계는 상호 경직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재를 동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쌍방 독점적인 상호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위 산업은 이 무기는 다른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팔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수인 쌍방 독점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방 기술이라든가 방위 예산과 같은 제약 역시도 이 안보재의 동원을 제약하는 상호 경직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이 군이 임무 완수에 필요한 안보재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생태계, 저희는 이거를 국방 획득 체계라고 하는데요. 국방 획득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해 왔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 획득 체계는 이 정보 판단에 따라서 소요 기획을 하고요.
이 소요 기획된 이 기획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연구 개발할 것인지 면허를 사다가 그죠? 이 기술을 사다가 국내에서 생산할 것인지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구매할 것인지 국방 획득이라고 하는 요인을 결정하고 그리고 전력화된 이후에는 군수 지원, 성능 개량, 이후에 폐기라고 하는 이 총 수명 주기 관리 차원에서의 비용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군은 완수해야 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수되는 임무는 전력 구축 목표와 격차를 가지게 되고요. 또 이 국방획득 체계에 따라서 이제 기획되고 운영되는 전력 구축 목표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또 격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획득 체계, 안보제 이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이 이 안보제를 동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임무와 목표와 실제 능력 간의 이제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요인은 기술적인 요인과 비용의 요인과 그리고 시간적인 요인입니다. 아무리 전력화가 되더라도 시간적인 시간 이 시급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렇게 국방획득 체계에 있어서 시간, 기술, 비용이라고 하는 변수가 임무와 목표와 능력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제가 연구해 왔던 국방획득 전략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이 병역 자원 문제는 왜 이 국방획득 체계 안에서 고민하지 못했는가? 제가 이 연구를 준비하면서 가장 반성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이 완수해야 된 임무와 목표와 능력의 격차를 만드는 것은 시간과 기술과 비용의 문제였는데 바로 병역 자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이 임무와 목표와 능력에 가장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다. 이것이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획득 체계 개선에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방개혁법 제정 이후에 국방 인력 정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병력 규모를 좀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은 한국군의 병력 규모인데요. 건군 이후에 65만 명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병력 규모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북한군의 경우 이 두세 번의 중요한 변곡점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1950년대 북한 주둔 인민해방군이 철수한 이후에 약 20만 명 규모의 병력 증강이 있었고요. 단냉전 이후에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립되었던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병력 규모를 약 130만 명 규모로 상향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60년 동안 한국의 병력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바로 이것이 수요자 우위의 병력 시장에서 우리 군은 병력 국방 인력을 관리해야 될 뿐 혁신적인 차원에서 획득하고 양성하고 교육해야 된다라는 이 절체절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국방 인력의 경직성은 2006년 50만 명 수준의 감축 목표가 제시된 국방개혁법이 제정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자, 국방개혁법은 문민 기반 확대, 근본적으로는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참의 기능을 강화하고 육해공의 균형 발전, 병력 감축과 기술 집약적 군 구조 변혁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이 국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세 가지 점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국방개혁법, 특히 이제 병력 감축을 목표로 했던 국방개혁법은 왜 제정되었느냐? 첫 번째 항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정부 판단을 전제로 했습니다. 전면전의 위협이 감소하고 있고요. 반면에 초국가적 위협이라든가 비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국방개혁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에도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부 판단인지 허상적 평화에 대한 이상이 아닌지 전쟁 억지력과 방위 충분성을 위한 적정 병력 규모는 무엇인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 인력 체계와 관련된 쟁점인데요. 오늘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쟁점, 거의 대부분의 쟁점,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제기될 모든 국방 인력 관리 체계의 혁신 개혁과 관련된 쟁점은 이미 2006년도에 국방 개혁법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병력 감축 목표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상비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반영되었고요. 구체적으로는 2010년까지 64만 명, 2015년까지 56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신 육해 공군 공위 간부 비율을 40%로 상향하고 여군을 증군한다. 여군 인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목표도 숫자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방 개혁, 특히 국방 인력 관리와 관련된 목표는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앞에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이시는 숫자는 이 50만 명 감군 목표가 계속 변경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국방개혁 2006에서 2020까지는 50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2009년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이 51만 7천 명으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연평도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오히려 또 병력이 살짝 늘었습니다. 52만 2천 명 규모였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52만 2천 명을 유지하되 이 병력 규모의 국방개혁 완료 시기가 2030년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법규는 이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시 50만 명의 감군 목표가 추진되었는데 2015년까지 56만 명으로 감군하겠다고 하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목표 실제 병력은 62만 5천 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자, 국방 개혁, 특히 국방 인력 체계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은 지체되었다. 왜 지체되었는가? 두 번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 기반의 국방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06년 국방 개혁급의 기본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전시 작전권의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들이 포함되면서 능력 기반 전력 기획이 아닌 오히려 위협 기반 전력 기획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때문에 기술 병력 대체를 위한 예산, 기술 또 새로운 전력 체계의 전력화, 연구 개발 전력화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부대 개편이 지체되면서 병력 감축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안보지의 경직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위 예산의 제약인데요. 노무현 정부는 약 8.0%, 이명박 정부는 7.6%,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7.5%를 국방 개혁 완수를 위한 방위 예산 증가 목표로 설정했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면 실제 각 정부에서 소요 제기 대비 확보했던 국방 예산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방 개혁을 위한 병력 감축에 소요되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부대 개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이 대량 획득 단기 활용이라고 하는 인력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려 20년 동안 국방 개혁 목표, 특히 이 병력 감축 목표의 국방 개혁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국방 정책의 상호 경직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현재의 환경에서 본다면 안보 환경의 경직성 그리고 안보제의 경직성은 오히려 더 과거보다 구조화되었습니다. 북핵 위협은 고도화되었고요. 미중 경쟁에 따라서 동북아는 총체적인 군비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병역 자원의 감소는 결정되어 있는 미래 환경이고요. 방위 예산, 군사 기술을 확보하는 것 역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보제와 안보 환경이 경직되어 있다면 여기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이 유연화 또는 적응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연 전략성은 바로 이 안보 전략 목적에 부합한 군사적인 효과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 체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유연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제는 오늘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 전략을 유연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군사 전략과 관련된 쟁점은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고 말씀드릴 바가 많은데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무장한 약소국 또는 취약국가인 북한과 안보 딜레마를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필요한 또는 바람직한 군비 경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핵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국가 또는 약소국인 북한과 합리적인
또 바람직한 군비 경쟁 전략 목표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이 병역 자원뿐만 아니라 군사 혁신의 이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력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부적 억지 중심의 전력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요. 방어적 상세를 위한 전략, 그 나중에 이 공세적 상세를 위한 전력 투자. 가용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력을 배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군사적인 효과성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안보제가 있다면 그 안보제를 자체적으로 동원하는 데 제약이 된다면 말하자면 방위제의 분담 또는 아웃소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미 동맹이라든가 다자안보 협력을 통해서 적절하게 안보제를 외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동맹 협력이라는 것도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적 유연 전략성입니다. 앞선 AI 또 유무인 복합 체계와 관련된 발표에서도 일부 논의가 되었는데요. 자, 전력, 부대, 상비 전력, 예비 전력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또 병행적인 시각에서 이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병과 체계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도 소멸하는데 대학이 소멸을 막기 위해서 대학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멸을 막는 방법은 융합과 통합인데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무기화를 위한 군비 경쟁은 기술적인 융합과 통합적 병과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동, 화력, 디지털과 관련된 병과 체계의 벽을 허무는 건 역시도 이 병과 운영 또는 국방 인력 운영의 효율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역 자원 감소를 후순위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전력 부대 병력이 동시적 통합적 개편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군대는 무기 중심의 부대를 편제해 왔지만 이제는 공간을 지배하는 전력을 구축해야 되고요. 또 병역 자원 감소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비 전력과 예비 전력을 연계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 전략 목표에 있어서 억지 우선의 군사 전략이 필요하다면 상비 전력은 억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전면전에 대비해야 된다면 그것은 지금 예비군과 같은 예비 전력을 통해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국지적인 교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 병력을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상비 전력은 제한전, 국지전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전력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예비 전력을 통해서 전면전에 대비하는 것도 병력 구조, 이 상비 병력과 예비 전력을 연계한 통합적인 유연 전략성의 과제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병역 가능 인구의 유연 전략성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인구 감소에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를 대체해서 경제 활동 가능 인구로 확장한다면 인구 감소가 필연적으로 경제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병역 가능 인구를 제한적으로만 봤던 전통적인 이 국방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서 병역 가능 인구를 확장하고 유연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미 교육사령관님께서 이와 관련된 아주 통찰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간부 임관 연령, 계급 정년, 여군 비율, 예비 전력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기준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령 제한과 관련돼서는 흥미로운 쟁점이 있습니다. 러우 전쟁 때요. 예비군 동원 연령은 이미 병원 45세에서 55세, 또 위관은 60세, 영관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세까지 이 예비군 동원 연령이 늘어났는데 과학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 신체적인 능력이 보완된다면 연령 제한은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이 국방 인력 획득과 관련된 법제가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이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국방 획득과 관련되어져서는 이미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등이 이미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 인력과 관련된 법제가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도 반성할 일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중장기 국방 인력 획득, 병과별, 신분별, 젠더별, 계급별, 기능별, 연령별 이 국방 인력 획득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맹 및 민군 협력의 유연 전략성도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 동맹을 이 안보제 희소성을 보완하는 아웃소싱, 기업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이 전략적 캡티브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활용한다라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방 인력 획득을 위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 기조 연설을 했던 유진 골레즈 교수도 이 군사 혁신은 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혁신과 관련된 브로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군은 군인이 가르쳐야 되고 군은 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셨지만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방 획득 인력의 병역 자원의 감소에 따라서 앞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관과의 유연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야말로 이 병역 자원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군사 혁신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병역 자원과 관련된 혁신의 임무는 근본적으로 이 군이 가지고 있는 상호 경직성을 극복하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보 위협 군사 측의 안보 자원의 총체적이고 동시적인 혁신 과제가 이제 추진될 필요가 있고요. 국방 인력 획득과 관련된 법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국방 인력 운영과 관련된 혁신과 관련된 이 목표가 수립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아웃소싱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점이 향후에 우리 군에서 검토할 만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맡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죠. 점심시간에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봉직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요. 그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학년당 ROTC 인원들이 100명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따지면 한 500명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올해 지금 3학년이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 그 지원하는 인원이 4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인구 절벽 시대가 가지고 오는 이 군에 대한 스트레스는 단순히 병의 숫자를 확보하는 것도 이상이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지금 그 초급 장교의 수급에도 심각한 문제를 좀 가지고 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윤대혁 교수님께서 이 인구 절벽 시대가 가져오는 군에게 주는 이 스트레스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서 우리한테 이미 눈앞에 와 있는 이 과제를 이 도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4분 그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그 4분 토론자한테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기보다는 그 토론문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만약 현재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이 병력 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방법은 지금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병력 복무 시간, 군인 복무 시간, 병의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병력 자원으로서 여성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토론자 중에서 말씀 안 하셨지만 이민을 한번 활용해 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미 복무한 인원들을 예비역 병장의 형태로 군문에 좀 더 오래 있게 하는 방법. 아마 이 3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만약 군의 사병의 규모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는 사병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병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기술 집약형 사병으로 양성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을 강화시켜서 동일한 군인이지만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화시킨 사병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볼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병사들이 담당했던 내용 중에서 부차적인 부분들을 아웃소싱 시키는 방법. 아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급 장교, 그다음에 지금 부사관의 충원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이 홍보. 그러니까 여전히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걸 많이 설명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을 군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무 외 환경도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도 좋게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전히 예비군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좀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자들께 본인이 가져온 걸 모두 한번 설명해 보기보다는, 모든 걸 쏟아놓기보다는 시간 절약을 위해 가지고 제가 조금 지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형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김태형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민자 활용이나 여성 활용, 그다음에 군복무 기간 연장, 이 가져오는 정치학자로서의 어려움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강수 선생님은 1세션에서 나왔던 내용과 엄청나게 반대되는, 어쩌면 약간 부합되지 않는 도발적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집약형으로 한국군이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강수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아웃소싱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웃소싱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진행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인사참모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인사참모부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을 어떻게 더 많이 군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다음에 군문으로 끌어들였던 초급 장교와 부사관을 군 안에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까?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현진 연구관님께서는 엄청 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거에는 군복무가 단순히 군에서 있는 조직 관리라든가 어떤 가치관 함양 이상으로 실제 전문직을 배우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군 복무가 이와 같은 전문직으로 나가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병력을 이렇게 붙잡아 두고 그다음에 홍보해서 더 많이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가지고서 군 자체가 군에 들어오던 사람들의 어떤 전문 경력직으로 양성시키기 위해서 군이 어떤 식으로까지 바뀌어야 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플로어를 열어 가지고서 현장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 방식대로 김태형 교수님한테 우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형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포럼에 초대해 주신 육군하고 또 서울대 김상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구 절벽 문제를 최근에 이제 굉장히 절감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지난 여름 국제정치학회 하계대회 할 때도 국방부 패널을 할 때 그 중에 하나를 인구 절벽과 국방이라는 걸로 조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관심은 많은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바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오늘 이 준비하면서 윤대엽 교수님 논문 읽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크게 고심하시고 정말 고민하신 게 절절히 드러나면서 거기다 이제 학문적인 성과도 굉장히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토론문에 있고, 근데 이제 토론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좀 오탈자가 좀 많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사회자 조동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이민자나 여성 문제도 분명히 이제 제가 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공론화해서 토론할 분야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이민자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한국도 굉장히 다문화 사회가 돼 있고 한국 사회도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한민족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지금 이제 군복무가 이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사회의 이제 우리 인구 구조가 우리 이제 전통적인 한국인이 아닌 외국에서,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인구 구조가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학생들 중에도 요즘 외국인들이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물어보면은 왜 한국에 왔냐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굉장히 있고 물론 K-팝이라든지 K-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오늘 이 또 그 포럼에서 제2세션 제가 있는 제2세션 그 제목이 매력 있는 육군 이걸 보고 굉장히 또 흥미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도 우리 육군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왔듯이 우리 육군도 한국인들 전통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과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 계신 분들 여기 인천 부장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충분히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민자분들이나 특히 다문화 가정분들이 우리 사회에 녹아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 사회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전통적 그런 사회가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한민족이라는 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 단일 민족이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해왔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겪으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 세계가 이제 세상이 굉장히 급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닥친 문제 같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시급한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토론에서도 맨 마지막에 그 미국의 지금 여러 나오는 여러 보고서들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다영역 작전이라든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뭐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뭐 인터그레이트 디터런스 이런 걸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의 역량이 그 정도로 예전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뭐 파트너들과 동맹국들 협력을 해야 되지만 미국 안에서도 이건 단지 펜타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부 부처, 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뭐 여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심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인구 절벽의 문제라는 건 정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뭐 북핵 미사일 못지않은 그런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부만 물론 국방부도 굉장히 국방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방부만 아니라 정말 홀 오브 가버먼트가 전 정부, 의회, 뭐 언론사, 뭐 국민 모두가 시민사회 모두가 합심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갖고 있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고 이게 모두가 얽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윤대엽 교수님도 뭐 지방 소멸부터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면 인구 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의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악순환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정말 국민 모두가 정부 부처 모두 합심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성 문제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점심 시간에도 여성에 대한 여성 징병제가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한 적실성의 문제에서도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여성 징병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내년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얘기는 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지금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공론화가 돼야 되고 이미 공론화 몇 번 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결책은 그렇게 찾지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최근 이제 초급 간부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급감하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는데 하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ROTC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율이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사관학교나 학군장교 들어가서도 꽤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들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이것이 과연 여성 징병제와 또 연관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저도 솔직히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건 또 우리가 충분히
물론 이제 총선 지나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충분히 우리가 공론화를 해서 이거는 물론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학자들이나 민간이나 이런 데서 뭐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공론화를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이 닥친 문제가 이 국방에 닥치는 인구 절벽의 문제가 이거는 뭐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병역 자원의 확대 방법으로서 이민자, 여성, 그때 정치적 폭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강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성대학교 국방대학원의 이강수 교수입니다. 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할 때 좀 다른 주제로 얘기해도 되느냐라고 양해를 구했고 그렇다고 생뚱맞은 주제는 아니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기본적인 맥락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하이키로 할 것이냐 로우키로 할 것이냐,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분야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기술집약형 군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현재 육군이 보는 우리 야전의 인력 현황과 사회의 인력 현황, 인력 획득 현황은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예측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 데이터나 추계를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처우 개선 하나 갖고 인력을 획득한다는 그런 일종의 기대, 이 소망을 가지고는 절대 인력 획득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와 경쟁이 시작이 됐고 18개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이 비슷한 세미나를 좌장으로서 하면서 또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학군 장교 또 현역 장교들, 특히 초급 장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나마 월급이 좀 적다는 것이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도 적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명예도 없고 그렇다고 장교로서 나갔을 때의 취업의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사부장님 발표문 제가 토론문을 보면서 과거의 방식이거든요. 좀 더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인력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병원 지금 84%를 말씀하시는데 84%에서 87을 넘기게 되면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여러분들 사고하고 직면하게 돼요. 역대 그렇게 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84% 전후에서 병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수입니다. 자, 변수는 이제 간부입니다. 간부. 왜냐하면 국방부 인력 정책은 간부와 우리가 문민화라고 문민화 기반 군무원이죠. 일종의 국방 인력, 국방 민간 인력 이 두 개인데 일단 간부 획득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야전에 가보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군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군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업으로서 군을 바라봤을 때 택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력 획득 정책을 할 때 획득을 할 수 있는 것과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를 분명히 구별을 해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획득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취업 환경상에서 좋은 직장을 갖기 어려운 친구들 또는 자기가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획득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그런 방식으로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그걸 획득하라 그러면 야전에 가 있는 획득 정책관, 획득 담당관들한테 압박을 주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지금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택하고 있거든요. 여성 인력에 대한 문제도 여성 인력을 많이 뽑으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게 가정입니다. 실제로 그것도 한계치가 있을 거로 봅니다. 미군도 지금 15%를 못 넘는 이유가 있거든요. 실제 전투력이 어떻게 투사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구상해서 20%까지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투를 시행하는 데 있어 어떤 수준의 전력을 내가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무기 체계로 싸울 건가는 고민을 했는데 내가 필수불가결한 전력 소요를 내가 갖고 있어야 육군본부가 국방부랑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총량이 어느 정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뭐 상세한 연구들을 몇 번 하긴 했는데 뭐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아까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아까 그 딥맵스를 보시면서 상당히 완화한 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조가나 박사 거. 그거 아니에요. 그 그래프 그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평균 인력 수준이 47.5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4년, 40년에 어떻게 인력이 떨어지냐면 우리가 8만 되고 나중에 13만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10만 떨어지고 15만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18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굉장한 지금 현존 인력도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획득하는 그런 환경도 나빠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기술집약형 군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 논문도 있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까 이제 우리 김 장군님하고 이게 정가의 보도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모든 거에 갖다 붙여요. 기술집약형 군으로 하면. 신세키 장군이 육군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 기술집약형 군을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안정된 예산. 예산의 볼륨이 2배로 늘었단 말이죠. 그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무기 체계가 갈 수가 없어요. 랩터 지금 생산 안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우리가 과연 노령화 인구가 갖고 가는 사회복지 비용을 그걸 점점 증가할 텐데 그걸 이겨내 가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기술군으로 변화를 가속시킬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안보 위협이 그것을 수용하느냐. 세 번째, 시간의 긴박성은 없느냐. 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이 35년에 한번 떨어지고 33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게 기술군으로 앵간히 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갈까요? 미군이 가는데 가다가 지금 결과 어떻게 바꿨습니까? 전략적 융합이나 다른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자, 그럼 해공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갔으면 지금 인력이 주는 소요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늘어요. 거기도 부족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제박형 군은 지난번에 작년에 그 연구 발표가 있었지만 10년 정도에 걸쳐서 10%의 절약 효과를 갖고 옵니다. 군수 분야 아웃소싱을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무기 체계가 고도화된다는 거는요. 고급 인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만큼 새로운 무기 체계 운영 소요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도 집어넣었지만 우리 T3R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투와 지원의 비율이요. 미군은 30대 60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60대 30 갔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전투 못 한다는 소리예요. 전투근무 지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이제 80, 70, 100%, 95%, 70%, 군수부대 40%, 그 다음에 동원사단 8% 했잖아요. 실제 어떻게 운영됩니까? 92%, 65%, 25%, 6%예요. 이거 부대 수를 가지고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병력을 깔았으면은 부대 완전율이 그 편성률이 떨어져요. 지금 러시아, 미국, 다른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부대의 추세가 뭐냐면요, 완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투 근무 지속력.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여단 규모로 가다가 중수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중사단으로. 지속력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까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인력 획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24개월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인력 획득 소요가 좀 적어져요. 근데 그거 채택할까요? 채택 안 할 거예요. 지금 왜 여성 인력에 대한 이 병역 복무제가 나왔냐면요, 불공정이라는 인식 때문에, 젠더 갈등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좀 그 사항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기술 집약형 군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군인들은 싸울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시키고 나머지 아웃소싱 해야 돼요. 언제까지 자족형 군? 국방부랑 제가 업무를 3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건 뭐냐면, 육군이 갖고 있는 절박함을 못 놀아요. 군무원은 문민화 정책의 기반으로 합니다. 국방개혁법 얘기하셨는데, 국방개혁에 관한 법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그거는 문민화 기반 정책법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100분의 6이라고 그러지만 넘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계속 증가시키는데, 여기 사단장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야전 부대에 지금 병력과 인사행정관이나 배치했던 군무원들 임무 수행합니까? 안 돼서 뺐잖아요. 30%, 연 30%지 퇴직하는 인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야전 부대 배치 인력에서 나옵니다. 저 교육사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나가요. 그럼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전투력과 관계없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봤어요. 왜냐하면 미군은 맥이라는 그런 거를 해서 군무원도 좀 이 기본적인 전투 임무 수행하는 맥과 우리가 말하는 KN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전투 의무를 갖는 사람을 징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전환고시 같은 걸 통해서 예비역들이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행정인력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대략 2만 3만 5천, 제가 추정을 해보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연구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대략 8만, 맥시멈으로 한 13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저는 대안이 없다 봐요. 아웃소싱 하는 수밖에 없다 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부대 수줄이고 인력 수줄해야 되는데, 현재 안보 상황에서 부대 수를 쉽게 줄이는 쪽에 동의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 핵 미사일 위협도 있지만 20만이라는 특전부대 위협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이제 또 하나 쓸데없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군이 전투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서 조직과 인력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병무청에서 하는 그 업무도 좀 했었는데, 연평균 인력에서 보면 이 소위 말해서 대학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7월, 8월 되면 지원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뭐로 채우냐면 고등학교 졸업자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나간 애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특기 전혀 관계없이 그냥 채워서 수를 맞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때가 수가 그래도 보면서 다 떨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부대 편성률 자체가 정원 내에서 우리가 부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수 병력이 공무원같이 밖으로 나가 있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결혼 분야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후반기 전투력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력수를 더 낮추고 부대수를 더 줄여요. 그럼 전투 못하는 거죠. 자,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 아웃소싱을 아까 한기호 장군님 저기 국방위원장 할 때 불러갖고 그 발표하라고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 아웃소싱이 지금 정확히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아웃소싱과 민간 군사기업에 대한 정의가 정확치가 않아요. 국방부만 해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국방부랑 제가 한 6개월 같이 토의하면서 그 앞에 부분을 제가 만들어 줬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진행이 벌써 되고 있습니다. 공의NC 군사업무 대행 민간기업 아닌가요?
제법 많은 여건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웃소싱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군은 그것 때문에 줄었다 그러는데 미군의 인력 구조를 잘 들여다보시면요. 인력의 총량은 안 줄었어요. 현역을 줄인 만큼 다른 걸 늘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집약형 앞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전투 효율성과 효과성이 그것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좀 봐요. 병역제도, 병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수 인력을 획득해야 되는 소요에 대한 문제고, 실제로 이제 점점 더 가다 보면 그 인력 획득 소요가 줄어들 거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 증가 소요도 분명히 식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너무 떠들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적긴 했는데 제가 이제 총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정책실 정책차장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민간 아웃소싱하고 민간 군사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웃소싱 분야 방식 이거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셔갖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전환 기준이 없어요. 전환 기준이 분석들도 없고 전환 도구도 없어요. 그거 없게 되면은 군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직능과 병과 37개의 거기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수용성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를 국회로 갖고 왔을 때 그 근거가 뭐예요? 왜 이 분야를 했어요? 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델파이하고 HP 통해서 그 가중치를 뽑았고 그 함수식을 매직 커터한테도 올려드렸어요. 그 한번 보시고 인사부장님께서는 만일 제가 말하는 게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면 인사 관리 지침에 대한 연구를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2018년도, 19년도, 28년도, 29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진행이 될 때 그때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고. 예, 감사합니다. 그 아웃소싱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웃소싱도 마찬가지로 큰 이 도전이라고 하는 점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권현주 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게 된 카이다의 국방인력연구센터의 권현진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육군본부와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윤대혁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국방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높은 이해도를 느꼈고 정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 중에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 수행했던 연구 관련해서 이 군 간부 획득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좌장이신 조동준 교수님께서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직업군으로서 이제 매력적인 군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좀 논하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다루기에는 제 능력이 좀 모자란 것 같고 이제 이 획득 문제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 연구에 대한 요약 부분은 좀 넘어가고, 일단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이 국방 인력 획득과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국방 인력 기획에 대한 문서가 그 기획 체계상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국방 기획 체계상에는 이제 인력 기획에 대한 부분은 이제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사실 인력 기획이라는 것이 이 인력 구조 조정에는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계획 단계에서 적용을 해서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원샷으로 어떤 개혁시마다 국방 인력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을 하면은 또 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교수님께서 이제 인력 획득법을 논의하셨는데, 이제 인력 획득은 물론이고 사실 인력 유지를 포함해서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 기획 문서상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상비 병력의 이제 유연성이 지금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을 타파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병력 구조를 병력 소요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어떤 피드백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저희는 이제 위협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전력 구조, 부대 구조가 먼저 결정이 되고 병력 구조는 아무래도 따라오는 이제 그런 결정되는 이제 소요 결정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런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이 없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처럼 이제 공급이 충분했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끝나도 문제가 없지만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생기지 않으면 지금같이 소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이 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정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갭을 줄여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적정 병력 수준을 찾는 그런 과정을 찾아가야 되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2020년부터 2년 정도 이런 연구를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소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확한 소요를 내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각 군별로 이 소요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군 내 어떤 정치적인 경직성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민관 협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민군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민관군 협력 측면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일단 그 모집과 홍보 차원에서 이제 민관군 협력에 있던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미군을 좀 보자면은 이제 군인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어떤 기업의 마케팅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잠재적인 지원자들의 명단이라고 하는 그 리즈 데이터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명단 중에서 어떤 인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인력이고 우리가 더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모집과 홍보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 군이 이런 부분은 잘 갖추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군과 관의 협력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이 모집 홍보 예산을 미군하고 비교해 보면 미군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사실 지금 예산으로 이제 미군과 같이 뭐 모병관을 대량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병무청과 좀 잘 연계를 해서 저희는 모두가 이제 병무청으로 이제 신검을 받으러 오는 그런 국가기 때문에 거기서 잠재적으로 군 간부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또한 미국의 JAMRS나 모병사령부에서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나 각 주립대학들과 연계해서 또 잠재적인 지원자들의 이제 데이터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 공유, 국가 통계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나 각 이제 병무청과 다 연계해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 공유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한 14,000명 정도 병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군 간부로 의무 복무할 수 있다는 걸 입대 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당히 놀랍게도 21%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군 간부로 복무한다는 것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이 홍보의 중요성, 그러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했을 때 최종적인 지원율이 거의 1.8배가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점을 좀 벤치마킹해서 어떤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이제 병력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좀 더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코멘트였고, 남은 부분은 이제 그 제가 수행했던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여군의 확대 활용이라든지 뭐 예비 전력의 확대 활용이라든지 뭐 아웃소싱이나 민간 인력의 확대 활용, 이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단순히 이제 병사와 간부, 그러니까 상비 병력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 간부 확충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2022년 지원율과 선발률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35만 명을 유지하려면은 간부 평균 복무 기간이 19년을 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하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공무원 평균 복무 기간이 지금 현재 한 15년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소수 획득 장기 활용으로 가서 이 문제를 좀 타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수 획득 장기 활용을 한다고 해서 19년까지 늘릴 수 있으냐,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장기 활용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획득 규모 자체도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고, 그 말은 청년 인구 내에서 지원하는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병사 처우 개선 문제도 있고, 이제 뭐 연구들에서 살펴보면은 한 7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원율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잘 실감이 되실 것이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의 대응은 정말 시급한 문제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좀 획득에 있어서 좀 타겟팅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장기 활용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떤 인력이 군에서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냐,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군 간부 복무를 병사들 중에 그래도 지원을 했었거나 나는 그래도 진지하게 고려해봤다, 이런 인원들은 만약에 간부 복무를 했다면 장기 복무를 할 의향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하겠다 혹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 하는 비중이 거의 한 50-6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인원들은 뭐 어떤 정책이 있어서 간부 복무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장기 복무를 하겠다는 비중은 한 2%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하는 비중도 20%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 말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간부 복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병사들이 저희가 놓치고 있는 인원들이라는 점이고, 이 인원들이 뭘 중요시하는지를 알고 이들이 중요시하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인원들은 아무래도 어떤 의무 복무 기간이나 뭐 조직 문화나 이런 점들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경제적 처우라든지 이제 주거 환경, 또 복지 혜택,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지금 더 시급한 개선책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인트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노령화로 인해서 저희 복지 예산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방 예산의 압박도 앞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 인력 획득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더 이제 효율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올해 이제 좀 미국 출장을 가서 그쪽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 강조하는 부분은 이 ROI를 강조하더라고요. 획득 문제도 결국 투자 대비 이것도 수익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1달러 예산을 더 썼을 때 획득이 얼만큼 더 됐느냐, 우수 인력이 얼만큼 더 들어왔느냐, 이걸 지표화하고 이걸 계산해서 이걸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저희도 좀 더 이러한 시각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고 끝내자면은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개선책은 많이 있겠지만 그 이제 획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좀 역량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좀 사실 가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선발 기준을 좀 하향한다든지 이런 식의 해결책을 아무래도 모색하기가 쉬운데 그런 점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옳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는 기조에 따라서 가려면은 최대한 역량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획득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목주목 그 중요한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현업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인사참모부장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인사참모부장 김경중 장군입니다. 제 원래 얼굴은 되게 밝은데 오늘은 좀 상황상 제가 밝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약간의 좀 밝은 표정을 좀 적게 하고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를 좀 많이 해주셨던 부분에 저는 좀 대단히 그 공감이 가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제 뭐 그것이 다 옳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각각 모든 것이 조합이 돼서 사실 만들 정도로 지금 대단히 위기라는 점에서는 공감이 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제 윤대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 좋은데 저는 하나 딱 본다면 그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난해 출생 아동이 남아가 13.5만 명입니다. 2040년 지나면 이제 그 들어올 인원이 그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인원이 다 군만 바라보지도 않을 거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군만 또 분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민간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제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법제화했을 때는 대단히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초임 간부에서 중위를 임관시키기 위한 그 임용 연령 제한이 29세인 것을 바꾸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군인사법의 그 병가를 바꾸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가는 방향에 어떤 큰 틀의 어떤 그 방향성을 주는 건 좋은데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저한테 이제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그 장교와 부사관을 획득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또 그들을 길게 또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현 실태를 보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그 뭐 0.5배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큰 폭으로 사실은 위협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발가락이 이제 썩어서 이제 발목까지 잘라야 될 정도가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들 정도로 대단히 좀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뭐 저희 획득을 담당하는 저희 인사했던 제가 사실 큰 책임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이외에 많은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총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지금 부임하신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육군부의 정책에서 핵심은 이제 인력 획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좀 지침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침 일단 주셨던 것에 대한 것은 이게 인사만의 영역이 아니라 제 기능과 각 제대별로 전 역량이 지금 투입된 같은 작전처럼 사실 이제는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력 획득은 그 전에는 잉여 자원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획득하는 데 용이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그런 소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부분에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사실 좀 봐야 될 부분이라 좀 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이강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그 현재 저희가 획득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에 썼던 것은 크게 보면 육군본부는 지금 어떤 부분을 올해 연초부터 작년부터 좀 준비해 왔냐면 일단 부대 구조 개편에 대한 큰 틀을 지금 조정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의 부대 구조가 일단 변화함에 따라서 인력 구조에 대한 것은 자연히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력을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게 하나. 두 번째는 병력 구조입니다. 병력 구조는 간부 그러니까 우리 현역과 그다음에 군무원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인원들을 우리가 더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역 이외에는 뭐 안에는 여러분 뭐 병도 있고 그 부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지만 군무원도 또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좀 획득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PMC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저희는 제외하고 저는 오늘 그 중에 우리가 현역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부분만 좀 초점을 둬서 사실은 여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역의 획득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좀 할 수 없는 정도의 좀 수준이 그 사회적으로 환경과 그다음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은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많이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에 분명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 부딪힌 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은 그럼 우리가 인력을 이제 우리 병력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최적화시켜서 정원을 조정을 해서 그들이 소수 인원이 적정 인원이 들어와서 그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관점을 좀 보면 정원 구조에 대한 부분에 하나하고 또 이제 이제 계급의 정년이든 아니면 또 다른 계급을 좀 더 추가로 집어넣던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부터 사실 연구에서 지금 진행했던 것이 지금 획득의 여건이나 그다음에 인력의 획득의 어려움이 미리 내다보고 했던 것이 지금 소령 정년 연장입니다. 2019년에 사실 그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재개했고 2020년에 국회에 입법화됐고 그게 올해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 투자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의 일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적정 획득 인력 구조를 줄이는 것은 그만큼 우수 자원의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온 인원들에 대한 어떤 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그 획득의 부분은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 이제는 그를 이제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 획득에는 크게 이제 투 트랙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케블라 군단을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그 2005년까지 그 변혁을 하면서 인력을 충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봤는데 거기에 큰 틀은 미군은 큰 틀이 하나는 현역으로 최초에 들어온 인원을 얼마나 잘 획득하느냐가 하나고 또 하나의 큰 틀은 재복무 자원들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역을 획득하는 부분에서는 앞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그 부분들이 지금 해당이 될 거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재복무 자원들은 육아휴직 자원의 대체 자원으로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직 극소수 인원만 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 들어온 인원의 장기 복무는 대단히 또 낮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손해라는 현재 상태가 돼 있어서 현재 이 재복무자를 얼마나 우리가 더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트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에 대한 것은 계급이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비역 대위나 중위 그리고 예비역 그 중사나 하사를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들어온 인원이 중사나 아니면 중위나 아니면 하사 요 하위 계급만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인력 운영을 좀 획득하는데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는 이 계급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그들이 적정 기간을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제도의 부분이 현재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 트랙 이외에 두 번째 트랙은 우리가 재복무자를 얼마나 좀 더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두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획득도 영향이 미치지만 계속 복무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는 사실 적절한 보상입니다. 시간의 근무를 지금 107시간을 근무했지만 시간의 근무상 최대한 받아도 57시간밖에 안 되고 공정하게 똑같이 더 힘든 당직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자신들의 가치를 일하는 가치를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초급 간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분명합니다. 미군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별거하기만 했어도 한 100만 원 이상씩 줍니다. 가족 생계 유지 수당을 100만 원 이상씩 더 줍니다. 1,000불 이상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갈 수는 쉽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당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합당한 만큼은 분명히 줘야 되지 않겠느냐. 더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줘야지 그들이 그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존중을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복무하는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육군의 조직의 우리 큰 부분은 지난번 총장님께서 강조했던 부분은 조직적 안전감입니다. 우리가 조직에 들어와 있으면서 비난받지 않고 어떤 표현을 하든 비난받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을 받지 않는 이런 문화가 저희는 지금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군에 들어와서 장기를 하고 들어왔던 인원이 자신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본인은 뭔가 잘못된 것만 느끼고 있는 상황을 매일 만들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적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 그 심리학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심리적 안정감은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의 조직의 문화를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된 게 하나 좀 더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취업과 연결돼야 됩니다. 사실은 병으로 빨리 간 이유는 취업을 제대로 준비해서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취업을 간부들을 하게 되면 제가 인사 채용자들하고 한번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장교를 뽑지 않느냐 얘기하면 그들이 현업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내면적인 뭐냐면 이 사람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개월을 더 하면서 어떻게 더 잘 들어올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의 어떤 인식의 부분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궁극적으로 취업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깊이 해줘야지만 최종 상태는 그들은 삶에서 본인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목적인데 그거를 우리가 조건을 빼놓고 아니면 그것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획득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들어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는 지금 사실 우리 복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잘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군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찰도 없고 소방관도 없는 헌법 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에 따른 헌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고 못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이 더 많이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지금 근본적으로 앞서 계속 얘기하셨던 많은 분들의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산이 키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획득의 부분은 저희 군인들도 노력을 하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에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외부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간절하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군 관련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한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참모부장님의 발표를 듣고 노니까 아마 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5분 늦게 시작을 했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더 많은 사람들 유능한 인재를 군문으로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군문에 있는 분들을 오랫동안 군문에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손을 들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손을 보니까 맨 뒤에 한 분이 드셨고요. 요 앞에 분이 들었거든요. 저 맨 뒤에 있는 분부터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산에서 온 원사 이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교육사령부 혁신 소통방 등 남기고 오늘 자정께서 짧게 얘기하러 가셔가지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참모총장님을 포함해서 가장 막내인 하사 최인호 하사까지 저희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주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투복이라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제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모병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저희 아이들의 요청으로 저는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 저는 총장님이나 우리 인참부장님 같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든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경례를 외치고 군인 너무 멋져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육군은 또는 군인들은 매력적인 직업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불균형에 따라서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 자라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들만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육군의 매력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력이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저는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그리고 우리 막내인 최인호 하사, 요군 하사까지 와 있는데 생각들을 들어보시면 우리 육군이 얼마나 매력적인 집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스피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매력을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훈 공보부 관계자들은 없는데 사실 저희는 스피커, 마이크를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어필할 수 있고 우수 인력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투복을 입고 걸어다니는 모병관이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강수 교수님 포함해서 우리 윤대엽 교수님들 생각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육군 소통방이나 게시판 총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육군 총장님과의 대화의 방 등을 올려서 공론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 와주셨는데 감사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군 본래의 가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육군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예, 마이크 좀 주시고. 예, 저는 미8군에서 정치군사 고문을 하고 있는 예비역 준장 김태업입니다. 최종은 이제 미8군의 한측 부사령관을 했고요. 미군들하고 근무한 지가 유엔하고 근무한 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좀 오늘 이제 인구 절벽 시대하고 육군의 전략을 좀 들으면서 이 절박함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인구 절벽은 그냥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기술집합형 군대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나 또 뭐 ADD나 뭐 이런 있잖아요. 우리 연구기관들에서 그건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디지털이나 AI 이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아날로그를 놓쳐요. 그래서 이게 담론이 되면 안 됩니다. 뭐 미군 부대를 한번 보시면은 사단급 이하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아직도 분대 근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대로 뛰고 있고 이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병력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여성 진병, 뭐 그다음에 또 뭐 우리 용병, 뭐 이런 모병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는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뭐 AI로 한다고 그러고 커버가 되는 것은 전투에서 커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업에 대한 문제인데 미군은 알다시피 이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엄청 많아요. 할아버지부터 손자부터 아들까지. 제가 쭉 보았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군복 입을 때도 명예 있고 군복을 벗고도 명예와 경제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군복 입고 있다가 벗었는데 더 잘 살아, 더 명예스러워. 그러면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처우 개선을 해주지 않고 홍보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여전히 사람의 중요성이 부각돼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분? 예, 저 뒤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오은서생도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임관하게 앞서서 인구 절벽 시대에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정말 군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오게 되었고 지금 생도 생활을 4년째 이어가는 생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저희 분대 1학년이 학교를 나가고자 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고 실제로 많은 후배 생도들이 이 군이 맞나, 이 생활이 나에게 맞는 건가를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요즘 상황을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군에서 문화적 개선 혹은 저희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육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에 오고 싶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군 안에 있는 그 조직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가시적인 부분도 있고 무형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연구원님들과 이제 인사참모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일단 매력적인 육군을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개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대 문화
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 분이 더 들었거든요. 예, 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명욱 교수입니다. 평택대학교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장 상황과 육군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인적 요구가 발생하는 것이 상수고 그 와중에 이제 변수로서 인구 감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들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인구 감소를 상수로 둬버림으로써 육군 자체를 흔들어야 되는 거꾸로 된 모양들을 오늘 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구 절벽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 진짜 위협적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절망적인가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금 쭉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보면은 매크로 마이크로 측면에서 현 군 상황을 분석하셨고 해결책은 대부분 개방할 거냐 폐쇄할 거냐 이 문제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크게 나누어 보면 매크로 개방성, 매크로 폐쇄성, 마이크로 개방성, 마이크로 폐쇄성으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대부분 매크로 개방성에 초점을 두신 정책들을 발표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마이크로 폐쇄성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부의 만족도가 차고 넘쳐서 외부로 흘러 넘칠 때 이걸 마이크로 폐쇄성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군만이 담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민간도 어떻게 담당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들께서는 육군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답을 좀 더 많이 주셔야 됐던 것 아닌가. 오히려 근심만 잔뜩 늘어놓고 가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회는 이제 뭐 여러 시대를 거쳐서 바이오 중심 사회라 그럽니다. 컴퓨터도 유기체 세포를 활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네트워크를 논의한다는 것 좀 많이 시대가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표자분께서 한 것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유기체적 측면에서 본다면 군 인력 확보도 이제는 인적 자원 생태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저는 대단히 극히 강력하게 공감을 합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의 유산으로 이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앞으로 유기체적 생태계의 문제가 등장할 텐데 생태체제는 통상 정부의 상호교류, 공동목적, 에너지의 공유, 재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군의 문제를 민간에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부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느껴집니다만 그래서 군이 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태체제적 접근 측면에서의 토론자의 답변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육군역 포럼의 청중이 지금 민간인이 좀 더 많이 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런 느낌은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수부터 기획을 할 때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의견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손을 드신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드릴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차오중령 미대사관에서 무관포장합니다. 죄송한데 제 한국어는 조금 부족해서 영어로 조금 말합니다. 네. So I couldn't help but notice there were a lot of comparisons to the U.S. Army. So I know for the G1 there, he probably noticed that when he was making comments that I was taking notes pretty frantically. I don't know, 혹시 동력이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would say that so I know that that the G1 has taken trips to the U.S. We've shared a lot of lessons learned, and I think there's a lot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We have to find solutions that are appropriate for our respective cultures and societies. 인찬 부장님께서 미국 국무수장 가셨을 때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같이 이제 의논을 했을 때 같이 함께 공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맞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a perfect answer. As the gentlemen at the front are well aware, the U.S. Army is currently struggling with their own recruiting problems right now. 말씀 아까 주셨듯이 저희
아직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장병 모집 관련해서는 매우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And I'm learning a lot from you as well. But I'm going to make two comments for some significant areas that the Army has implemented that has seen some success.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인찬부장님께서도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대한민국 육군 차원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들어서 두 가지 정도 코멘트하겠습니다. I know the G1 has already been exposed to these, but one would be our marketing unit. The Army's established a marketing unit, and this marketing unit, the intent is to find the potential recruits where they are, and that is at video game tournaments, or online streaming, or making music videos, stuff, activities like that.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마케팅 그룹이라고 하는 저희 자체적인 정력 자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인력들이 가장 관심 있을 부분에서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보고 인력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컨대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문화, 대중 이런 것들에 나서서 실제로 그들의 조사하고 수요 조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One area where I feel like maybe more of an American problem, more so than a Korean problem, but one of the main issues for us right now in the U.S. is that less and less Americans are actually qualified for military service.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청년이나 어린 자원들이 실제로 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충족도를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for our recruiting stations, those recruiting stations now have additional facilities and capabilities to elevate potential recruits or those that are interested to get them to basic training level, to prepare them for basic training, to prepare them for service. 그래서 신병 훈련이 아닌 그 전에 신병 훈련소를 입소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충족되는 이제 몸 상태나 이제 정신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사전으로 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I've taken a lot of time and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계속 그 청중에서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약속을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윤 교수님께서 답변을 아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를 대표해 가지고서 인사참모부장님께서 뭔가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토론거리를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맡았는데 오히려 이 통찰력 있는 토론과 또 청중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학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공통된 쟁점도 있고 또 다뤄지지 않는 쟁점도 있는데 아까 조동준 우리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한 4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 제기된 쟁점을 좀 요약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병력 대체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올해 개정안에 따르면 50만 명 수준의 병력 목표가 사라지고 이게 기술을 활용해서 적정 병력 규모를 운용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 기술 병력 대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시지 않나, 이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첫 번째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율무기 체계, 멈트 체계, 어마어마한 기술이 성숙돼야 되는데요. 기술이 성숙하지 않으면 현재 운용 병력보다 추가 병력이 소요된다라는 점 다 아실 겁니다. 이 때문에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또 무인 체계는 현재 이 무인 장갑차나 무인 전차보다 전체 비용이 30-40% 비싸다 하시는 것도 아실 겁니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화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이 바로 즉흥적인 억지력을 갖추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군사적인 효과성을 발휘할지 전략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 기술 기반의 무기 플랫폼을 들여놓으면 운영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만 7천 명의 병력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전체 인건비 예산은 33%, 그다음에 전력 증강과 관련된 예산은 약 30%, 한국과 비슷하지만 전체 운영 유지비 예산이 40%나 됩니다. 병력을 기술로 대체하면 그만큼
이 기술 운영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쟁점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정 병력 규모와 관련돼서 아까 이강수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병역 자원 감소는 예정된 미래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병력, 또 육군 병력을 유지해야 될까? 이 답을 구해야 됩니다. 2006년도 국방개혁법 제정 당시에도 윤광홍 장관님께서 관련 과학적 근거가 있다. 국회 회의록에 근거가 있는데 이 문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내부에 있을 테니까 점검해 보셔야 될 텐데 우리 군은 단 한 번도 병역 규모를 그냥 65만 명, 60만 명 수준에서 유지해 왔는데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력은 60배 이상, 그다음에 방위비 측면에서 30배 이상을 지출하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거와 똑같은 30-40년 전의 병력을 과연 유지해야 될까? 저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적정 병력 규모는 보통 적대국의 병력 규모, 그다음에 총인구 대비 일정 비율, 방위 예산 대비 인과적인 관계, 그다음에 기술 병력 대체, 이건 선진국의 사례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 통제라고 하는 개념도 이 병력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는데 한국군은 그저 북한이 많은 병력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이 대군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전략적인 재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매력 육군이라는 개념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보통 헌법에 정해져 있는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 병역의 의무는 이 사실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탈시장화되어 있는 건데요. 병역 의무의 탈시장화인데 매력 육군을 만들겠다. 이거는 병역 의무의 시장화입니다. 이거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복무 여건 개선하는 건 너무 늦었지만 너무 필요한 과제고요. 보상 수준을 높이는 것, 단순히 보상 수준을 높여갖고 되지는 것이 아니라 급여, 복지, 장기 분무, 그다음에 평생 연금까지 포함해서 뭐 국방 획득 개념으로 하면 총 수명 주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총체적인 비용으로 설득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병역 가능 인구를 확장, 뭐 젠더, 연령, 뭐 성별 이런 거 없이 확장하는 것도 시장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 같고, 민군관 산학연 협력을 확장하는 것도 병역의 역량을 시장화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아무리 매력화하더라도 과연 육군이 삼성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땀 흘리고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삼성과 경쟁한다는 건 아까 사회와 경쟁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만으로는 안 되는 사회적인 보상이 필요한데, 그럼 이 비물질적인 보상이 필요한데요. 비물질적인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까도 이것도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과거에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매력적이었는데 왜 지금은 매력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쟁점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군이 사회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군에서 장교 복무하고 나면 산업화, 그저 중화공업 육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차별화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 군에서 장교 근무를 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디지털 시대에 사회를 선도하는 역량이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디지털 시대, 디지털 전쟁 시대, 우리 군은 과연 디지털을 선도하고 있는지 한참 뒤떨어 있는지, 만약에 산업화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보다 앞서 나가 있다면 누구라도 매력적으로 군에 오고 싶어 할 텐데요. 이거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우리 군이 디지털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군 혼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이제는 군이 군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군 반민이 되어야지만 이런 군사 혁신을 이끌 수 있다라는 점 마무리 말씀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 부장님.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좀 사실 더 추가하면 미군에서 특히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군도 이제는 이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되는 게 군에 들어오겠다는 의사결정을 누구에 의해서 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제 본인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꽤 많습니다. 처음 군생활을 하는 간부들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고 재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가족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미군이 케블라 군단의 전략을 제가 이렇게 보니 거기에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다 갖고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군인 가족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군인 가족으로 들어오면 어떤 큰 장점이 있는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가족들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막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고 아까 이제 잠깐 그 자료에 있었는데 우리의 여군의 인력이 지금 4%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체 육군의 36.5만 명에서 이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병사를 뭐 간부로 따져봐도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간부의 중에서 여성의 인력은 10%입니다.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고 현재 인간하는 인원은 10% 이상 인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군의 인력의 그 비율은 그보다 10%보다 더 높이 가고 있습니다. 15%까지 목표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참 그 윤대엽 교수님께서 좋은 좀 자료와 그 연구 자료를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그 조동준 그 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용 교수님과 그리고 권현진 박사님, 그 이강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인력 문제를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신 여기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육군이 바로 코앞에 닥친 그 인구 절벽의 압박을 우리는 분명히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 압박이 항상 우리한테 스트레스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뭔가 또 다른 큰 변화를 나오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모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세션 마치겠습니다. 10여 분 전...